한 남자가 비단 위에 펼쳐진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복숭아꽃 흩날리는 무릉도원이 비단 위에서 빛나고 있다. 조선 최고의 걸작.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세계. 그런데 그 남자가 붓을 두 손으로 잡더니 힘을 주어 꺾는다. 똑. 먹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그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다. 다만 체념만이 서려 있다. 이 남자는 왜 조선 최고의 걸작 앞에서 자신의 붓을 꺾었는가? 서기 1453년 음력 10월 열흘째 밤. 도화서 안쪽 작업실에서 안견은 먹을 갈고 있었다. 밤늦도록 일하는 것은 그에게 일상이었다. 붓끝이 비단 위를 스칠 때 나는 미세한 마찰음, 먹물이 물과 만나 퍼지는 작은 소리, 그것이 그의 세계의 전부였다. 45해를 살아오면서 안견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붓뿐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먹은 비단 위에 영원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고요가 깨졌다. 먼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동시에. 그 다음 말발굽 소리. 급히 달리는 말 여러 필이 한양거리를 울렸다. 안견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창호지 너머로 횃불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개의 횃불이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안견은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0월의 밤 공기 속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쇠냄새. 그리고 무언가 타는 냄새. 안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도와서 수직 화원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왔다. 선생님,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냐? 수양대군 저하의 군사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그때 먼 곳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사람의 비명이었다. 안견은 그 소리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 김종서 대감의 자택이 있는 쪽이었다. 설마. 안견의 손에서 먹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손에 붓을 쥐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한양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안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평대군. 그의 후원자, 그의 벗, 그리고 그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던 왕자.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다. 1447년 음력 4월 20날. 그날 아침 안평대군의 수성궁 비에당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 너머로 32살의 왕자가 흥분한 얼굴로 안견을 맞이했다. 안평대군 이용.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여 222점의 서화를 수집한 조선 최고의 예술 후원자. 자주색 도포를 입고 흰 부채를 한 손에 든 그의 모습은 왕자라기보다 시인에 가까웠다. 가도야. 안평대군이 안견의 자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기운이 있었다. 간밤에 꿈을 꾸었다. 내 평생 꾸어본 꿈 가운데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꿈이었다. 안견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사품 호군의 벼슬을 받은 도와서 화원이었지만 왕자 앞에서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겸손한 화공이었다. 어떤 꿈이셨습니까, 대군? 안평대군은 부채를 접으며 안견을 정원 깊숙이 이끌었다. 비에당의 후원에는 수백 권의 서책이 쌓인 서재가 있었고 그 옆으로 넓은 연못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박팽령과 함께 산 하나를 올랐다. 그 산 너머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골짜기가 있었다. 물소리가 나서 따라가니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내를 건너자 안평대군의 눈이 빛났다. 도원이 있었다. 무릉도원이. 안개 속에 누각이 솟아 있었고 학이 날고 있었다. 푸른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가운데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 안견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이 어떤 빛을 띠었다. 그것은 화가의 눈이었다. 말로 전해지는 풍경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치환하는 그 특유의 집중의 눈빛. 내가 그 도원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니 문득 잠에서 깼다. 너무 아쉬웠다. 안평대군이 안견의 손을 잡았다. 가도야, 내 꿈을 그려다오. 그 도원을 내 붓으로 살려내다오. 안견은 잠시 침묵했다. 꿈을 그리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단 위에 존재하게 만들라. 그것은 화가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도전이면서 동시에 가장 황홀한 부탁이었다. 신이 해보겠습니다. 안견이 나직이 답했다. 그 순간 그의 먹물 묻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안견은 비에당 별채에 머물며 그림에 몰두했다.
안평대군이 비단과 최상급목, 붓 일체를 마련해 주었다. 첫날 안견은 붓을 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비단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안평대군의 꿈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새 울음소리를 들었다. 비해당 후원의 복숭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꿈속 도원의 복숭아 꽃소리와 겹쳐졌다. 그날 저녁 안평대군이 찾아왔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림은 붓을 들기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대군. 안평대군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안견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둘째 날 새벽 안견이 붓을 들었다. 비단 위에 먹이 스미는 순간 그의 세계가 열렸다. 먼저 산을 그렸다. 그런데 그 산은 조선의 산이면서 동시에 조선의 산이 아니었다. 현실의 산수화가 가진 근엄한 질서를 따르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인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 그것이 안견이 찾으려는 것이었다. 비단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현실의 산에서 꿈의 도원으로 여정이 이어졌다. 험준한 바위산에서 시작하여 안개를 지나고 복숭아꽃이 핀 골짜기를 거쳐 마침내 신선의 세계에 이르는 여정. 셋째 날 저녁 안견은 마지막 붓질을 마쳤다. 기진맥진한 몸이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비단 위에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어 있었다. 안평대군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본 꿈이다. 안견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화가였다. 칭찬보다 더 큰 보상은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런데 안견은 몰랐다. 이 한 폭의 그림이 그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안평대군은 조선 최고의 문인들을 비해당으로 초대했다. 그림의 발문을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안견은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팽년, 성산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신숙주가 왔다. 하나같이 조선의 미래를 이끌 젊은 학자들이었다. 세종이 총애하는 집현전 학사들. 아, 이것이 과연 그림인가 꿈인가? 박팽년이 감탄했다. 그의 붓글씨가 몽유도원도 옆 비단 위를 달렸다. 안견의 그림이 도원의 풍경을 그렸다면 박팽년의 글씨는 도원의 감흥을 적어내렸다. 성산문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 그림에는 슬픔이 있다. 도원에 닿지 못하는 자의 슬픔이. 안견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성산문은 그림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몽유도원도에서 여행자는 도원에 도착하지 못한다. 산과 안개와 복숭아꽃 사이를 헤매면서 도원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신숙주도 발문을 썼다. 그의 글씨는 힘차고 단정했다. 유연히 펼쳐진 도원의 경치가 가히 세상 밖의 것이로다. 21명의 발문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안평대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그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영원히. 안견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21명 가운데 절반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해당 안쪽에서 한 여인이 차를 들고 나왔다. 안평대군 저택의 시녀 서연이었다. 23세 서연은 연두색 치마에 옥비녀를 꽂고 있었다. 다른 시녀들과 달리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그림을 볼 줄 알았다. 안평대군이 그녀의 재능을 아껴 서재 관리를 맡겼다. 서연이 안견에게 차를 건네고 안견은 묵묵히 받았다. 선생님, 저도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안견은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견이 잘 아는 빛이 있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갈망. 화가가 된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불꽃. 무엇을 그리고 싶으냐? 제가 본 것들을요. 비해당의 꽃. 대군마마의 서재.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요. 안견은 아무 말 없이 붓 하나를 건넸다. 자신이 쓰던 붓이었다. 매일 아침 대나무를 그려라. 100번을 그리면 한 번쯤은 대나무가 살아있을 것이다. 서연은 두 손으로 붓을 받았다. 그날부터 서연은 안견의 제자가 되었다. 비해당에서의 시간은 평온했다. 안평대군의 서재에서 서화를 감상하고 학자들의 토론을 엿들으며 안견은 그림을, 그리고 서연은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비해당 밖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다. 1451년 봄 도화서에 명이 내려왔다. 수양대군이 자신의 저택에 걸 그림을 안견에게 청한다는 것이었다. 안견은 수양대군의 저택을 처음 방문했다. 안평대군의 비해당이 서책과 서화로 가득한 문인의 공간이었다면 수양대군의 저택은 달랐다.
정원은 넓었지만 꽃보다 바위가 많았고 서재보다 연무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38배 수양대군이 안견을 맞이했다. 건장한 체구에 흑청색 도포를 입은 그는 부채 같은 것을 들지 않았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고 그 빈손이 이상하게 위압적이었다. 내가 안견이냐? 예, 대군마마. 내 아우 안평이 내 그림에 대해 말이 많더라. 수양대군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한 폭 그려달라. 내 서재에 걸 그림을 말이다. 어떤 그림을 원하시옵니까? 수양대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호랑이. 산중에 호랑이를 그려라. 안견은 고개를 숙였다. 안평대군은 꿈속의 도원을 청했고 수양대군은 호랑이를 청했다. 이 두 형제의 차이가 한 폭의 그림 주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안견이 물러나려 할 때 수양대군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가도 내 아우의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드는 것은 좋지 않을 게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견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수양대군의 눈빛 속에서 형이 아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수양대군의 저택을 나서던 안견 앞에 한 사내가 길을 막았다. 33세 한명회. 먹색 직령포를 입은 그는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안견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의 눈이었다. 안화원,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누구시오? 수양대군 저하의 식객, 한명회랍니다. 한명회가 안견과 나란히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이 사내 옆에 서면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안평대군 저하의 비해당에 자주 출입하시지요? 도와서 업무의 일환이요. 그러시겠죠. 한명회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불안을 자아냈다. 비해당에 어떤 분들이 드나드시는지 혹시 기억나시오? 안견은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화원이요. 눈은 풍경만 보고 손은 붓만 잡소. 한명회의 눈이 잠깐 빛났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좋은 자세입니다. 화원은 그림만 그리면 되지요. 다만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세상이 바뀔 때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가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명회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안견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손에 쥔 붓집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비해당에서의 평온한 나날에 처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이었다. 다시 1453년 음력 10월 열흘째 밤. 도화서에서 도망치듯 나온 안견은 한양의 거리를 걸었다. 이미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안견은 도화서 관원이라는 패를 보이고 겨우 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 김종서 대감의 자택 근처까지 왔을 때 안견은 멈춰섰다. 문이 부서지고 횃불이 타고 있었다. 군사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안견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엿보았다. 마당에 쓰러진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백발의 노인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김종서. 조선의 기둥, 육진을 개척한 노장군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쓰러져 있었다.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를 들고 찾아왔다는 소문이 나중에야 안견의 귀에 들어왔다. 63세의 영의정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안견의 가슴을 짓눌렀다. 안견은 뒤로 물러섰다. 다리가 떨렸다. 화가의 눈이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각인되었다. 부서진 문짝, 흩어진 신발, 꺼져가는 등불. 그는 원치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안견은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안평대군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그 밤 안평대군의 비해당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안견이 비해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군사들이 안에서 서책과 서화를 끌어내고 있었다. 안평대군이 수집한 222점의 서화가 마당에 쏟아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흙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안견은 숨이 막혔다. 그 서화들 하나하나를 그는 알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불화, 중국 송나라의 산수화, 그리고 그 자신이 그린 작품들. 안평대군이 평생에 걸쳐 모은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비해당 안쪽에서 안평대군이 끌려 나왔다. 잠옷차림이었다. 자주색 도포도 흰 부채도 없었다. 상투가 풀어져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안견은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고개를 꼿꼿이 든 자세. 끌려가면서도 왕자의 위엄을 잃지 않는 걸음. 안견은 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를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다. 화원이 왕자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안평대군이 이끌려가던 중 문득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안견과 안평대군의 시선이 마주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안견은 그렇게 느꼈다. 왕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그리고 안평대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화도로 향하는 길 위로. 안견의 품속에는 아직 붓이 있었다. 그 붓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림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안평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견은 도화서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일했다. 먹을 갈고 붓을 쥐고 왕명에 따라 기록화를 그렸다. 그러나 밤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려야 할 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찾아온 것은 정난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옥비녀는 빠져 있었다. 연두색 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 비해당이 다 끝났습니다. 안견은 서연을 작업실 안으로 들였다. 서화는 군사들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수양대군 저하에게 바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선생님, 몽유도 원도는 아직 비해당에 있습니다. 안견의 눈이 커졌다. 군사들이 서화를 가져갈 때 제가 몽유도 원도만 다른 서화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견은 잠시 생각했다. 몽유도 원도, 안평대군의 꿈, 21명의 발문. 그 그림이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찢어질까? 아니면 소각될까? 안평대군의 흔적을 지우려는 자에게 그 그림은 가장 먼저 파괴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서연아, 그 그림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있었다. 제가 대군마마의 서재를 가장 잘 압니다. 군사들도 신여까지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견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림을 구하라. 화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결국 그림을 구하는 것인가? 조심해라. 들키면. 압니다, 선생님. 서연은 밤을 이용해 비해당에 숨어들었다. 그리고 안견의 작업실에 몽유도 원도를 전했다. 안견은 도와서 작업실 깊숙한 곳에 몽유도 원도를 숨겼다. 완성되지 않은 산수와 습작 여러 점 사이에 섞어 넣었다. 그날 밤 안견은 혼자 몽유도 원도를 펼쳐보았다. 촛불 아래에서 비단 위의 도원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복숭아꽃이 피어있고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신선이 바둑을 두는 세계. 안평대군이 꿈꾼 세계. 안견이 붓으로 만든 세계. 21명의 발문이 그림 옆에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박팽년의 글씨, 성산문의 글씨, 신숙주의 글씨. 이 글을 쓴 이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갈릴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안견은 손가락으로 그림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비단의 결이 손끝에 전해졌다. 6년 전 사흘 밤낮의 작업이 떠올랐다. 안평대군의 흥분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도야, 내 꿈을 그려다오. 그리고 안견은 그림을 말았다. 꿈은 비단 안에 감추었다. 그것이 화가가 세계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밖에서는 수양대군의 칼이 하나씩 적을 베어나가고 있었다. 안견이 무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음력 10월 열여들에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겨우 여드레 만에 안평대군이 교동도에서 사사되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다. 안견은 그 소식을 도화서에서 들었다. 동료 화원이 무심한 듯 전했다. 안평대군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견은 손에 든 붓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무런 감정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45해를 살아온 화가였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궁중 화원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기술이었다. 그렇군. 안견은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러나 비단 위에 올린 붓 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먹물이 비단에 번져 검은 점이 되었다. 안견은 그 점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연이 그날 저녁 도와서 뒷문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아셨습니까? 알았다. 서연의 눈이 붉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안견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건넸다. 대군마마께서는 서연이 말을 잊지 못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으셨잖아요. 안견은 고개를 저었다. 왕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었겠지.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생님? 안견은 자신의 먹물 묻은 손을 바라보았다. 마른 손가락, 관절이 튀어나온 손, 평생 붓만 잡아온 손. 그림을 그려야지. 화원이니까. 서연은 그 대답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안견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다. 그것을 서연은 보았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 후로도 안견을 찾아왔다. 비해당이 폐쇄된 후 갈 곳을 잃은 그녀를 안견이 도와서 인근에 방 하나를 얻어주었다. 공식적으로는 도화서에 물감과 비단을 납품하는 상인의 조카라는 명분이었다. 서연은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안견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녀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인물화에 재능이 있었다. 안견이 산수를 그리는 화가였다면 서연은 사람의 얼굴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화가였다. 어느 날 서연이 안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몽유도 원도를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도와서도 언제 뒤질지 모릅니다. 안견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보낼 수 있겠느냐?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의 사찰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안견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23의 젊은 여인이 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불꽃이 있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대군마마의 꿈이, 선생님의 부시, 21명의 글이 담긴 이 그림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안견은 오래도록 서연을 바라보다가 몽유도 원도를 꺼냈다. 두루마리를 그녀에게 건네는 순간 안견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최고 걸작을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조심해라. 서연은 몽유도 원도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견은 텅 빈 작업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림이 떠나자 방 안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선의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12살의 단종이 붉은 골룡포를 벗는 날 안견은 도화서에서 새 왕의 어진을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다. 세조 이후 한때 안견에게 호랑이를 그려달라던 왕자가 이제 왕이 되었다. 어진 작업이 시작되기 전 안견은 별도의 명을 받았다. 세조의 내관이 도화서를 찾아왔다. 전하께서 안화원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안견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세조가 편전에서 안견을 맞이했다. 왕이 된 수양대군은 더 이상 흑청색 도포가 아닌 황금빛 골룡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냉정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가도 세조가 입을 열었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새 시대에는 새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부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조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를 위한 그림을 그려라. 안평에게 해주었듯이 내 최고의 붓으로 나의 시대를 그려라. 안견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어떤 그림을 원하시옵니까? 사흘을 주겠다. 세조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사흘 안에 내게 바쳐라. 안평의 몽유도 원도를 넘어서는 그림을. 이 나라의 화원이라면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안견은 이 말을 바닥에 댔다. 사흘. 또 사흘이었다. 6년 전에도 사흘 만에 몽유도 원도를 그렸다. 이번에도 사흘. 그러나 이번의 사흘은 의미가 전혀 달랐다. 편전을 나서는 안견의 뒤에서 세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도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것은 경고였다. 안견은 알고 있었다. 이 왕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김종서가 안평대군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여주었으니까. 사흘 중 첫째 날. 안견은 도와서 작업실에 비단을 펼쳤다. 최상급 비단이었다. 세조가 직접 내린 것이었다. 안견은 비단 앞에 앉았다. 먹을 갈았다. 붓을 들었다. 그리고 한 시즌이 지나도록 붓을 내리지 못했다. 6년 전에도 이랬다. 안평대군의 꿈을 그리기 전 하루 종일 비단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는 꿈을 찾고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도원을 마음의 눈으로 보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세조의 시대. 그것은 무엇인가? 강함인가 질서인가 번영인가? 안견은 붓 끝에서 어떤 그림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안견의 눈에 보이는 세조의 시대는 이런 것이었다. 쓰러진 김종서, 끌려가는 안평대군, 골룡포를 벗는 어린 왕. 먹으로 그릴 수 없는 것들. 먹으로 그려서는 안 되는 것들. 붓을 쥔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안견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두려웠다. 평생 붓이 유일한 무기였던 화가가 그 무기를 들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선생님, 시작하셨습니까? 안견은 빈 비단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붓이 움직이지 않는다.
서연은 안견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빈 비단 위에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선생님, 서연이 말했다. 안 그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안견은 알고 있었다. 왕의 명을 거역한 화원의 운명을. 그러나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림은 그림이 아니었다. 안견은 45해 동안 한 번도 거짓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 서연아, 나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냐. 그 물음에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사흘 중 둘째 날 새벽. 안견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작업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 그린 그림들을 되짚었다.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 기록화. 도화서에 들어온 이래 안견이 그린 그림은 수백 점이 넘었다. 그중 그의 영혼이 담긴 그림은 몇 점이나 될까? 몽유도원도. 결국 그 한 점이었다. 안평대군의 꿈을 빌려 안견 자신의 이상향을 그린 단 한 폭.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향한 간절한 여정. 그것이 안견의 진짜 그림이었다. 그런데 세조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림을 원한다. 안평대군의 꿈을 지우고 자신의 시대를 새기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안견에게 자신의 영혼 위에 덧칠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안견은 먹을 갈았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단 위에 닿지 못했다. 그때 도화서의 소식이 들려왔다. 세조가 이번 달 안으로 새로운 법전을 반포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나라의 체제를 자신의 뜻대로 뒤엎겠다는 의지. 안견은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왕은 조선을 자신의 그림으로 다시 그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날 해가 질 무렵 안견은 비단 위에 처음으로 붓을 대었다. 선 하나를 그었다. 산의 능선이 될 수도 강물의 흐름이 될 수도 있는 선. 그러나 그 선은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멈추었다. 비단 위에는 여전히 단 한 줄의 먹선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내일이면 사흘째 날이다. 둘째 날 밤 안견은 먹을 갈며 생각에 잠겼다. 먹이 벼루 위에서 원을 그리며 녹아가는 소리가 작업실을 채웠다. 그 반복적인 동작이 안견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문득 안평대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도야, 내가 그리는 것은 산이 아니라 산의 정신이다. 그랬다. 안견이 몽유도원도에서 그린 것은 복숭아꽃과 안개가 아니었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었다. 그렇다면 세조의 시대에서 안견이 그려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안견은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쓸어버린 한 남자의 의지. 그 의지 앞에서 무너진 것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질서. 그것이 아름답든 추하든 그것은 분명 하나의 세계였다. 안견은 눈을 떴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세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강한 왕의 시대, 질서의 세계, 위엄의 산수. 그것은 안견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기술은 있다. 다만 영혼이 없을 뿐. 영혼이 없는 그림으로 목숨을 사는 것. 그것이 비겁한 일인가, 현명한 일인가. 안견은 다시 먹을 갈았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붓은 들어야 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직 그려야 할 것이 남아있으니까. 벼루 위에 먹이 진해졌다. 안견은 붓을 들었다. 셋째 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다. 신숙주가 도화서에 나타났다. 안견은 신숙주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몽유도원도에 발문을 썼던 21명 중 한 사람. 집현전 학사로 세종의 총애를 받던 학자이다. 그리고 지금은 세조의 신하. 신숙주도 변했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관복은 더 화려해졌다. 그러나 눈 밑에 그늘이 짙었다. 가도 오랜만이요. 신대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안평대군의 비에 당해서 만났던 사이였다. 그때는 학문과 예술을 논하며 봄밤을 보내던 시절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들었소. 전하의 명이요. 사흘 안에라고? 안견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숙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가도 한 가지만 묻겠소. 몽유도원도에 발문을 쓴 것을 후회하오. 안견은 신숙주를 바라보았다. 이 질문은 신숙주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했다. 후회 안 될 먹이 지워지겠습니까? 신숙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잠깐이었지만 안견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화가의 눈은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는다.
박팽령과 성산문은 신숙주가 말을 멈추었다. 그들은 아직도 옛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 안견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다. 신숙주의 말 속에 경고가 있었다. 박팽령과 성산문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신숙주는 그것을 알면서 알리려 온 것인가? 아니면 말리려 온 것인가? 나는 화원이요, 신대감. 정치를 모르오. 그래서 왔소. 신숙주가 일어서며 말했다. 정치를 모르는 채로 사시오 가도.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오. 신숙주가 떠난 뒤 안견은 오랫동안 빈 찻잔을 바라보았다. 같은 발문을 쓴 두 사람. 한 사람은 왕의 편에 섰고 다른 이들은 왕에게 맞서려 한다. 그리고 안견은 붓을 들고 그 사이에 서 있다. 신숙주가 떠난 뒤 안견은 작업실에서 혼자 21명의 이름을 떠올렸다. 몽유도원도의 발문을 쓴 이들. 그 가운데 운명이 이미 갈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팽년은 세종의 유명을 받들어 단종을 지키겠다는 충신으로 지금도 조용히 뜻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성산문은 문장가이자 의인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신숙주,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 즉 살아남은 자. 그러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는 소문도 함께 떠돌았다. 같은 그림 앞에서 같은 감탄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누가 옳은가? 충절을 지키다 죽는 것이 옳은가? 변절하여 살아남는 것이 옳은가? 안견은 생각했다. 화가에게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진짜 그림을 그리다 죽는 것이 옳은가? 거짓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이 옳은가? 붓을 내려다보았다. 이 붓으로 안평대군의 도원을 그렸다. 이 붓으로 세조의 산수도 그릴 수 있다. 붓은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붓을 쥔 손은 화가의 것이다. 그 손이 떨리면 그림에 드러난다. 안견은 결심했다. 그리겠다. 세조를 위한 그림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아서 언젠가 진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 비겁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붓을 꺾는 것보다 붓을 들고 버티는 것이 화가의 길이라고 안견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흘 중 셋째 날. 안견은 새벽부터 비단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붓이 움직였다. 먹이 비단 위에 스며드는 순간 안견은 눈을 반쯤 감았다.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랐다. 거대한 산. 하늘을 찌르는 봉우리. 그 아래 넓게 펼쳐진 대지. 강이 흐르고 소나무가 서 있고 학이 나는 풍경. 안평대군이 꿈의 도원을 청했다면 세조에게는 현실의 왕국을 그려주자. 의상이 아닌 위엄, 몽환이 아닌 위압. 세조가 원하는 그림은 곧 세조 자신의 초상이기도 했다. 붓이 빠르게 움직였다. 안견의 기술은 조선 최고였다.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산의 주름, 물의 흐름, 소나무의 가지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비단 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안견은 알고 있었다. 이 그림에는 몽유도원도에 있던 것이 없다. 화가의 영혼, 간절함,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없는 그림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껍데기에 불과했다. 해가 지기 전 안견은 그림을 완성했다. 훌륭한 산수화였다. 그 누가 보아도 조선 최고의 화원이 그린 걸작이라 할 만했다. 그런데 안견은 그림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작은 결심을 했다. 비단 한 폭을 더 꺼냈다. 작은 비단이었다. 안견은 그 위에 빠르게 붓을 움직였다. 산 하나, 안개 하나, 복숭아꽃 한 가지. 몽유도원도의 파편 같은 작은 그림.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어디에 바칠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그림. 안견은 그 작은 그림을 옷자락 안에 접어넣었다. 세조에게 바칠 그림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안견의 진짜 그림은 옷자락 안에 감춰졌다. 세조는 안견의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폈다. 경복궁 편전에서 안견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비단이 펼쳐지는 소리, 세조의 숨소리, 그리고 정막. 안견은 숨을 참았다. 훌륭하군. 세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견은 미세하게 어깨에 긴장을 풀었다. 이것이 내 최선이냐 가도. 그러하옵니다, 전하. 세조가 그림을 내려놓았다. 좋다. 그러나 세조가 다가와 안견 앞에 섰다. 이 그림에는 몽유도원도에 있던 것이 없다. 무엇이 빠졌는지 아느냐? 안견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세조는 보았다. 이 왕은 냉정하되 둔하지 않았다. 정치에 능한 자가 그림에서도 진위를 가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의 부족함이옵니다. 아니. 세조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담지 않은 것이 있다. 내 마음을 담지 않았어. 침묵이 흘렀다. 안견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조가 돌아서며 말했다. 가도 나는 내 재능을 아끼고 있기에 이 그림은 받겠다. 그러나 기억해라. 다음에도 껍데기만 바치면 나는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안견은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살았다. 그러나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세조의 눈은 안견을 놓아주면서도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편전을 나서는 안견의 옷자락 안에서 작은 비단 그림이 바스락거렸다. 1456년 여름. 안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안견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모두 비해당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몽유도원도 앞에서 글을 쓰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이치를 논하던 사람들. 박팽년은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함께 도원을 걸었다고 했다. 그 박팽년이 이제 붙잡혔다. 성삼문은 몽유도원도 앞에서 슬픔이 있다고 했다. 그 슬픔이 이런 것이었던가. 안견은 도와서 작업실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손이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얼어붙은 것이었다. 서연이 급히 달려왔다. 선생님, 내일 군기감 앞에서 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안견은 고개를 저었다. 까지 마라. 선생님. 까지 마라, 서연아. 화가는 보는 것을 기억한다. 본 것은 지울 수 없다.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안견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른 손가락에서 먹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것이다. 안견은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 비겁해 보여도 그것이 화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안견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갔다. 군기감 앞 형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안견은 군중 속에 섞여 먼 곳에서 지켜보았다. 박팽년이 끌려 나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안견은 그 눈빛을 기억했다. 비해당에서 몽유도원도를 보며 감탄하던 때와 같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는 자의 눈빛. 성삼문이 끌려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안견은 알 것 같았다. 시를 읊고 있는 것이리라. 안견은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화가는 보는 존재였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세상의 참혹함도 빠짐없이 보아야 하는 것이 화가의 업이었다. 눈을 감으면 화가가 아니었다. 그날 안견은 6사람의 마지막을 보았다. 형장에서 돌아온 안견은 작업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서연이 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안견은 문을 열지 않았다. 한밤중에 안견은 촛불을 켰다. 비단이 아닌 질 나쁜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그가 그린 것은 산수화가 아니었다. 6개의 얼굴이었다. 비해당에서 술잔을 들고 웃던 6사람의 얼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안견은 그들을 그렸다. 그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안견은 그림을 다 그린 후 불에 태웠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작업실에 가득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얼굴들. 먹과 종이의 수명은 그토록 짧았다. 그러나 안견의 눈 속에 새겨진 기억은 타지 않았다. 1464년 겨울. 안견은 57이 되어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먹물 묻은 손가락은 더 말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조는 도화서에 명하여 사신을 위한 선물 그림을 준비하게 했다. 안견에게 떨어진 명은 묵죽도를 그리라는 것이었다. 대나무. 안견은 오랫동안 대나무를 그리지 않았다. 그에게 대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서연에게 처음 건넨 과제가 대나무였다. 매일 아침 대나무를 그려라. 100번을 그리면 한 번쯤은 대나무가 살아있을 것이다. 서연은 그 말대로 했다. 수백 번의 대나무를 그렸다. 그리고 지금 서연은 한양을 떠나 있었다. 안견이 그녀를 멀리 보낸 것이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안평대군 관련자들에 대한 수색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안견은 비단 위에 대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먹물이 비단에 닿는 순간 대나무의 마디가 올라갔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안견은 그 대나무에 모든 것을 담았다. 안평대군을, 몽유도원도를, 비해당의 보물,
박팽년의 눈빛을, 성산문의 시를, 서연의 붓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침묵을. 한 폭의 묵죽도가 완성되었다. 완벽한 대나무였다. 그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뿌리는 단단히 땅을 잡고 있었다. 이것이 안견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묵죽도를 바친 후 안견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도화서 기록에서 안견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것인지 죽은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조선 최고의 화가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이후의 기록에서 안견에 대한 언급은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뿐이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다. 안견은 어디로 갔는가? 어떤 이는 늙어 병들어 죽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1464년 겨울 한 늙은 화가가 서울을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회색 도포를 입은 마른 노인이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동대문 밖으로 걸어갔다고 한다. 그 보따리 안에는 붓 몇 자루와 먹 한 조각, 그리고 작은 비단 그림 한 폭이 들어있었다. 산 하나, 안개 하나, 복숭아꽃 한 가지. 세조에게 산수화를 바친 날 옷자락 안에 감춰두었던 그 작은 그림. 몽유도 원도의 파편. 안견이 끝까지 간직한 유일한 것. 그 화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몽유도 원도는 살아남았다.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 그 그림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흘러갔다. 전쟁과 약탈의 와중에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몽유도 원도는 파괴되지 않았다. 이 그림은 일본 나라현델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비단 위에 그려진 도원은 576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복숭아꽃이 피어 있고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 21명의 발문도 그대로 남아있다. 박팽년의 글씨, 성산문의 글씨, 신숙주의 글씨. 충신의 글과 변절자의 글이 같은 비단 위에 나란히 적혀 있다. 역사는 그들을 나누었지만 그림은 그들을 한자리에 묶어두었다. 안평대군의 꿈, 안견의 붓, 21명의 글. 그것이 한 폭의 비단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다. 안견이 붓을 꺾었다는 이야기는 기록에 없다. 다만 조선 최고의 화가가 자신의 걸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도원은 그림 안에서만 영원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붓은 꺾여도 그림은 남았다. 꿈은 깨어도 도원은 비단 위에 영원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소설입니다. 안견, 안평대군, 수양대군, 사육신 등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만 대화와 세부 상황은 창작입니다. 서연은 완전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